제가 1987년 1월 달에 부천에 들어와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천시에는 법원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 만들어진 이후에 첫 번째 개업 변호사가 된 것이죠. 부천에 처음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인천 부천 쪽에서 노동운동 활동하던 많은 선배 후배들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부천에 가서 이분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아무 대책 없이 부천으로 들어온 것이죠. 87년 1월에 처음 부천에 들어올 때 부천 전체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일터서점을 하던 이상훈 사장님 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아는 선배 소개로 부천에 와서 처음 만나 뵙고 이런저런 제 뜻을 얘기하고 조언도 구했죠. 아마 이상훈 사장님의 연락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과거 원미구청 자리에 부천시청이 있었고요. 부천시청 맞은 쪽에 5층짜리 기아 건물이 있었습니다. 기아 자동차 건물 4층에 이제 덩그러니 사무실을 내고 그 당시에 사람도 별로 오지도 않고 황량한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천에 개업한 지 한 2, 3주쯤 지난 뒤에 어느 날 한 이 코수염을 기르신 노인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노인으로 봤지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젊은 나이셨죠. 그분이 강희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마 이상훈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를 만나서 젊은 사람이 부천에서 개업을 하니 참 다행이다. 무슨 뜻으로 개업을 했냐라고 해서 격의 없이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강희대 선생님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려는데 좀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이 종교의 좀 보호막을 갖는 부천 YMCA 활동을 좀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엄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좀 보호막도 필요했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 강희대 선생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부천 YMCA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 부천 YMCA에서 당시 이제 황주석 총무님도 만나 뵙고 또 김관식 이사님도 뵙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강희대 선생님의 소개를 통해서 처음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 당시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일반적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분이셨습니다. 야, 이 부천 지역에 이런 정도로 그 당시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로 열린 생각,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유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코스염도 멋있게 기르시고 머리 올백으로 쫙 넘기시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는 게 좀 카리스마 있고 좀 특별한 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좀 개인적으로 호기심도 갖고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처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YMCA 활동을 통해서 몇 달 정도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그 당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요. 더더군다나 부천 같은 경우인데 그 이전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으로 인해서 악명을 떨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천 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결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던 시기에 박종철 군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부천 지역도 전체적으로 보급을 끓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이 부천 YMC에서 강희대 선생님하고 거기 이제 몇 분하고 같이 부천 내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에 진행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이 민주주의를 위한 폭발이 시작이 됐죠. 이제 87년 6월 항쟁 전국 각지에서
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또 민주화법 쟁취를 요구하는 이제 요구도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했고요. 이한열군 사망 또 장례식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천에서도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인천본부가 구성이 됐고요. 인천 쪽에서는 이제 부천 쪽에 그 인천 그 본부의 산하로 부천 지부를 만들자라는 제안이 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부천 내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함께 하던 분들은 단호히 거절을 했죠. 부천이 지역적으로는 조금 작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민주주의 운동을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희대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인천 지부로 표현하지 않고 부천 지역 지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부천 지역 지부라는 것을 구성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분들, 또 이 영담스님 서광사 그 민주화 활동을 하던 분들, 그 당시 이성득 그 신부님이라고 삼정동 그 성당 신부님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분들, 또 원불교 쪽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운동본부 부천 지역 지부를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 거기에 이제 공동대표로 강희대 선생님, 영담수님 또 몇 분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은 부천 지역 내 그 민주주의 운동은 국민운동본부 부천 지역 지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헌법 쟁취 때까지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로 진행을 했고요. 헌법 쟁취 이후에는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그 1987년 12월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좌절감이 그 뭐 전국을 그 뒤엎었을 때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활동을 지속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6.1항쟁 이후에 그 노동자 대투쟁으로 해서 노동운동이 이제 끌어오르게 되고요. 결국은 부천 지역에서 그 주된 민주주의 활동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운동본부 쪽에서 주로 그 노동운동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가거나 그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 탄압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그런 활동을 쭉 진행을 했고요. 그 정점에 강희대 선생님이 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몇 가지 그 활동들이 펼쳐졌죠. 그러니까 언론과 관련해서 그 중앙에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을 그 만들어서 그 민주주의를 그 중심적 가치로 놓고 활동하는 언론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뭐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이제 한겨레 신문 그 주주 그 가입 운동 등등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아울러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언론 관련법에서 지역 신문에서는 정치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이 좀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의 신문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지역 언론을 만들기 위한 이제 운동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 89년인가요? 그쯤에 부천 시민신문이라는 지역 신문을 창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같이 참여했던 분이 중심적에 섰던 분이 강희대 선생님, 또 그리고 그 영담수님, 그리고 그 또 지성수 목사님, 또 지역의 그 활동가들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 부천 시민신문을 만들고 이제 언론 활동을 상당 기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 대화를 하면서 얘기의 시작을 지금으로 보면 아재 개그인데요. 그 유머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일단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유머로 그 대화를 시작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쟁점이 발생을 하고 이제 토론이 시작되게 되면 자기 입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주장을 하시죠.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런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수긍을 하고 하지만 이라는 취지의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 그런데라는 말씀이 나와서 일부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불평도 하시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자기 뜻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의 생각은 무엇이다. 그래서 저분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냐. 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나중에 후과를 남기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한다. 이런 입장이셨죠. 그래서 때로는 뭐 오해도 받고 때로는 이제 뭐 비난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문제를 덮어놓지 않고 명확히 드러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7년, 88년, 뭐 90년대 초 당시에 강희대 선생님은 지역의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정치적 상황이 엄혹하고 탄압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좋게 말하면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말하면 세태에 순응하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였죠. 근데 강희대 선생님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정확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젊은이들이 어떤 이념이나 혹은 사상에 입각해서 구호로 외치는 방식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또 이 시민들 속에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언어로 표현해서 제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강희대 선생님의 세상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시선, 이것은 지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또 보다 올바른 것을 위해서 부당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옹호와 변론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언을 하고 그 발언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로 묶는 그런 활동은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정치적 탄압이 직접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뭐 이 빈부 격차가 커지고 고착화되고 세대 간의 차이,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정을 하는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에게 중요한 얘기를 발언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강희대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년 지난 지금 형태를 조금 달리 하지만 강희대 정신은 강희대 시민상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강희대 선생님의 환갑잔치를 모셔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뭐 누가 환갑하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전부 모여서 강희대 선생님의 환갑잔치를 치러드리고 강희대 선생님은 마치 노인처럼 허무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른스러운 행동, 태도를 취하셨으니까요. 만나면 이제 이 변호사 반갑게 농담을 한마디 하시고 요즘 뭐 일이 별로 없나 봐 얼굴이 좋아 뭐 이런 식의 농담을 던지시면서 야 근데 말이야 아니 그런데 라면서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씁쓸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해 주시고 지역에서 어느 부분이 어떤 고통을 받는데 이 변호사는 좀 신경 좀 쓰고 있나 이런 직책도 해주시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